러시아 군복만 입고 러시아 무기만 지금 들었지 전장에서 하는 전술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좀 안타까운 수준이에요. 자기가 포로가 됐을 때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알바지인 거예요, 그냥. 정말 뭐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지금 입은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여단이 죽거나 다쳤어요. 1000명이 전사하고 어떻게 4000명이 전쟁에서 죽고 다치는데 포로가 2명밖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다 자결하는 거죠.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80%에서 90%예요. 그러니까 북러 간에는 경제적으로 서로 뭔가 의존하거나 교역하거나 이럴 게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과연 푸틴과 시진핑을 동시에 만날 거냐?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이야기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군의 유류품 중에 군사 약어표가 이제 뭐 공개가 됐더라고요. 뭐 적소멸, 뭐 정찰, 매복 이런 뭐 언어들이 있는데 현대전 대응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총알바지로 파병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만 입고 러시아 무기만 지금 들었지 전장에서 하는 전술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좀 안타까운 수준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력 중에서 그 전투 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드론이 가장 무섭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이 드론 운용하는 병사들이 거의 우리 뭐 드론 경진대회 이런 데서 막 그 우리 보면 실내 체육관 같은데 왜 타이어 같은 거 걸어놓고 막 그 사이 고속으로 빠져나가고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전쟁 게임 하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광활한 광장에 그 전투 평원에 큰 드론이 하나 떠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작은 수십 개 수백 개의 드론이 각각 그 드론병들이 보면서 병사들을 하나하나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군들은 거기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은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평원을 빨리 달려서 저쪽 참호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 쪽에 가가지고 백병전이나 아니면 총격전을 하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달리는데 100이면 100 다 중간에서 정말 처참하게 죽어요. 그런 식으로 좀 무모한데 저는 그 음어표, 약어표 그것도 봤는데 거기에 보시면 정말 뭐 드론에 대한 대응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싸우는 것만 있잖아요. 그 싸우는 소통하는 것만 있지 간단한 것만 있지 자기가 포로가 됐을 때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알바지인 거예요, 그냥. 러시아 군들은 뒤에 있고 북한군이 정말 총알바지 노릇을 하고 아주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북한군이 맨 앞에 돌격대로 나서는 거죠. 지금까지 뭐 사상자가 3,000명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파병하면서 얻으려는 건 어떤 걸로 봐야 할까요? 정말 뭐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지금 입은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11,000명에서 12,000명이 투입돼 있고 그중에 3분의 1인 한 4,000명 그러니까 일개 여단이 죽거나 다쳤어요. 1,000명이 전사하고 한 3,000명이 다친 상황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자기가 멈추게 되면 그동안에 그 자기 파병했던 이 병력 손실에 대한 이런 책임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고 또 푸틴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무기를 그동안 포탄 등을 지원해 오던 데서 이제 이 병력까지도 지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한 뭐 3,00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대규모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북한군 12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00명, 20,000명 추가 파병하는 거는 일도 아닌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전황이라든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트럼프 중재로 해가지고 종전 협상 벌이는 이런 부분도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전쟁 끝났습니다 하고 뭔가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계속 병력이나 포탄이나 이런 걸 보낼 겁니다. 이거 자체가 첫째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러 간의 어떤
대의 명분이 있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해가지고 트럼프를 이 시기에 이제 도와줌으로써 결국은 앞으로 러시아를 자기의 든든한 뒷배로 삼겠다는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고, 또 하나는 사실 경제적 실리예요. 11,000명, 12,000명이 용병 형태로 파견된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씩의 월급을 받거든요. 북한군 다른 국가 용병처럼. 그러면 이 병력을 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김정은 입장에서 우리 돈으로 한 3,80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 해외 노동자나 뭐 용병 파견 이런 거 보시면 알지만 본인들한테 정말 몇 달러 안 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돈이 거의 자기 돈으로 들어오는데 하루에 10억씩 자기 계좌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 파는 거 별도로 들어오죠. 또 죽은 병사들이나 다친 병사들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런 거 들어오죠. 이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걸 멈출 수 없는 비즈니스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사자 중 상당수가 이제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사실 파병이 아니에요. 파병은 자기 군복을 입고 자기 지휘관 또 국기를 달고 가서 자기 작전 계획에 따라서 독자적인 작전을 하는 게 그게 파병이죠. 네. 우리가 이제 UN 평화유지군을 위해 가지고 뭐 자이툰 부대니 이렇게 공병부대, 의료부대를 보내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네 지휘관의 지휘도 받지 않고 러시아군에 배속해서 그것도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무기로 심지어 병사들한테 가짜 러시아 신분증까지 발급이 돼 있잖아요. 북한군이 파병돼서 현지에 있었다는 게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죽고 3,000명이 다쳤는데 지금까지 북한군 포로가 잡힌 거는 20살짜리 병사 하나고 26살짜리 장교뿐이죠. 어떻게 4,000명이 전쟁에서 죽고 다치는데 포로가 2명밖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다 자결하는 거죠. 다 자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뇌를 받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서 이게 드러나고 이러는 거를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장군님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라. 결사옹위해라. 이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거기에 이제 시신으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은 이 얼굴이나 이런 걸로 봐서 북한인인 게 드러나니까 정말 끔찍하게도 그 교육을 그렇게 받는 거죠. 수류탄을 마지막 순간에 얼굴 부분에 터뜨려서 죽어라. 그리고 또 자신이 없을 때는 방탄조끼 안쪽에 수류탄을 넣어서 죽어라.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저기를 하는 거고, 북한이 참 우리 시각으로 보면 에이 설마 거기도 사람들 살고 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이런데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군 병사들이 그 가지고 있던 편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보면 뭐 3조 3항 이런 거 막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예요.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북한 주민들은 누구나 이거를 이 많은 내용을 딸딸딸딸 외워야 돼요. 이 내용을. 근데 여기에 3조 3항이 제가 뭔가 찾아봤어요. 그 병사. 여기 보면 3조 3항.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융화 묵과하지 말고 비상사건화해서 투쟁을 벌려라. 그리고 장군님의 권위,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해라. 그러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라, 결사옹위해라, 뭐 온몸을 다 던져서 사수해라 이런 거를 이 10대 원칙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를 받잖아요. 설날 명절 때 사탕 같은 거 애기들한테 주면서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고 이게 평생 세뇌가 되고 이 10대 원칙을 삶의 원칙으로 완전히 그거 하다 보니까 너 전쟁에 나왔지? 우리 김정은 원수님의 영상에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일을 하지 마. 우리는 모두 자폭한다 이러면 주저없이 죽는 거예요. 정말 주저없어요. 안 그래도 그 전쟁 중 포로로 잡힌 그 북한군 인터뷰 유튜브에도 많고 이래서 저도 봤는데 정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또 궁금했던 게 이들이 결국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고 북한으로는
그럼 종착지가 결국은 한국일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네. 봅니다. 원래 사실 우크라이나 측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게 북한군 병사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았을 때 이렇게 그 여과 없이 공개하는 거는 저는 좀 자제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제네바 협정에 포로에 대한 그런 대우에 있어서도 그 이렇게 신분이나 영상 또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는 거는 좀 금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지금 뭐 죽기 살기로 전투를 하는 상황이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북한군 포로 잡았어. 이게 지금 알리고 싶은 거예요. 봐라, 북한군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에 참전했다고. 근데 얘가 북한군이야. 그러니까 한국도 우리한테 살상용 무기를 줘야 되고 미국도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러는데 왜 안 해주는 거냐 이런 어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병사는 지금 이제 20살짜리인데 정말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서도 지금 너 여기 있을래 아니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뭐 이렇게 묻는데도 애가 그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좋은가요? 맞아요. 저도 그걸 묻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리고는 여기 뭐 좋다 이러니까 그럼 여기 있을래요? 이러면서 나중에 또 뭐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병사는 이미 북한 군 입장에서 보면 너는 포로로 절대 잡히면 안 된다. 또 자폭해라. 이렇게 그 명령이나 지시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이렇게 너가 정말 큰 죄를 지은 게 되는 거예요. 김정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친구는 돌아간다 그래도 본인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걸로 인해서 큰 저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무나 장기간 억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에 오염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이 병사를 신문하는 그 영상에 한국인이 등장하잖아요. 너 가고 싶니? 이 사람이 국정원 요원이에요. 그 국정원 요원하고 이렇게 같이 말을 섞거나 어울렸다는 건 북한으로서는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특히나 이 국정원 요원이 아마 통역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병사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점점 갈수록 좀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국정원 요원 어쨌든 한국말로 통하는 게 그 사람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의지하는 것 같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돌아가긴 힘들 것 같고요. 저는 뭐 젤렌스키는 이 병사들을 우크라이나 군과 맞바꿔 가지고 포로 교환을 하겠다 그러는데 뭐 인원도 지금 2명밖에 안 되고 또 제네바 협정에 또 보면 돌아가서 어떤 위험에 처할 이런 포로는 또 돌려보내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인도주의 원칙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나 당국이 조금 우크라이나 측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저는 한국에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 포로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이제 이 병사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순간에 마음의 정리를 하겠죠. 내가 돌아가도 어차피 나도 죽고 가족들도 그렇죠. 제대로 정치범수 용소나 이런 데서 이제 평생 저거 하지 못한다면 나래도 사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많은 탈북민 분들이나 또 해외에서 망명하는 뭐 외교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북한의 가족들을 두고도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러시아로 파병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죠. 엄마 가족들도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도 모르는데 이제 가족들은 영문도 없이 어디론가 이제 끌려가겠죠. 끌려가고. 근데 탈북민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사실 좀 마음 짠한 거는 부모를 두고 오는 그 탈북민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자식을 두고는 못 오시더라고요. 자식을 두고는 쉽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트럼프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을 위해서 북한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이제 제시할 것이다. 이런 좀 일각의 분석도 있던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기 전에는 자기가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종전시키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좀 블러핑이었던 것 같고 한 6개월 자기가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기간 안에는 트럼프도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을 종결 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국제사회의 질서라는 게 냉혹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데 다만 이제 북한군 철수 이런 부분을 그 젤렌스키나 이런 쪽에 조금 아마 제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을 먼저 이제 좀 뺀 상태에서 순수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을 할 수 있게.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나토나 아니면 미군이나 이런 서방의 군대가 좀 주둔하면서 자기네들의 안전을 확보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예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도 좀 승인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거는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지금 현재의 전선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금 많이 차지해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좀 러시아에 내줘라 이렇게 하는 선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북한하고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올해 북한과 중국의 관계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올해 여전히 좋지 않을 겁니다. 시진핑이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북중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너희들 다 굶어 죽어갈 때 우리가 옥수수 주고 쌀 주고 기름 주고 해가지고 살려놨더니 이제 와가지고 푸틴한테 조금 뭐 얻어먹을 거 있고 무기 팔 거 있고 병사들 보내가지고 할 거 있다고 북러 관계를 완전히 밀착시키면서 특히 이제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교 관료들이 북러 관계를 최고의 뭐 관계 뭐 중국과 비교해서도 마치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게 이제 중국 지도부나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일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한번 김정은 너를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과거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일기 때 정상회담을 할 때도 항상 베이징에 가가지고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뭔가 사전에 좀 훈수를 받는 또 끝나고 나면 가서 보고하는 듯한 이런 거 또 부인 이설주까지 데리고 가서 뭔가 이런 북중 친선을 아주 강조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게 지금은 뭐 다 옛날 일이 돼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올해도 그랬지만은 푸틴이 보낸 신년 연하장은 노동신문에 막 일면에다가 막 이렇게 해놓고 시진핑이 보낸 연하장은 저기 동남아 국가 뭐 이런 국가들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시진핑도 보내왔어. 뭐 이 정도로 했잖아요. 이거는 전통적인 북중 관계에서 보면 그렇네요.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결국은 저는 그 우크라이나전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베이징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북러 밀착이라 그래서 대단한 북러 간에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80%에서 90%예요. 절대적이죠. 근데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북러 간에는 경제적으로 서로 뭔가 의존하거나 교역하거나 이럴 게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이렇게 많이 북한이 러시아를 도왔지만 러시아가 뭐 대규모 식량 지원을 했다더라 뭘 해줬다더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밀가루 조금 줬어요. 밀가루 조금 주고 물론 뭐 금전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결국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잠깐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외도하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냥 기분 풀이 삼아 모스크바 뭐 이쪽 좀 바람 쐬는 시기인데
결국에는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가운데 시진핑이 오는 5월에 있을 러시아의 전승절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김정은도 갈 것 같아서 뭐 언론에서는 북중러 3자회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 저도 김정은이가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이제 작년 6월에 신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 관계가 됐는데 이번에 러시아 측에서 북한 군을 그 전승절 행사에 이제 참석하는 거를 초청을 했고 북한도 군대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선택이 남겠죠. 김정은이 군대만 보낼 거냐 아니면 내가 정말 거기 가서 뭔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한번 또 국제 무대에 대비해 볼까. 그리고 푸틴과의 어떤 그런 밀착 이런 거를 더 과시해 볼까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5월까지 좀 진전이 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말끔히 해결돼서 트럼프도 김정은 너 뭐 모스크바 한번 갔다 와도 되지 않겠니? 이런 분위기가 되면 갈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과연 푸틴과 시진핑을 동시에 만날 거냐, 3자회담을 할 거냐. 김정은이 아직 그 약한 게 다자회담에 약한 것 같아요. 양자회담은 하는데 이 3자 외교 뭐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되게 익숙해요. 뭐 대통령이 나가서 뭐 G7, G8 뭐 이렇게 만나고 또 한미일 3국 뭐 정상회담도 하고 이러는데 김정은은 아직도 한 번도 그렇게 다자간 회담에 나간 적도 없고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거는 군대만 보내는 거냐 아니면은 또 김정은이 직접 모스크바를 가는 거냐 하는 부분은 있지만 간다 그래도 시진핑을 뭐 거기서 만난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푸틴 정도를 만나고 자기를 초청해준 시진핑을 만난다면은 뭐 가까우니까 중국은 다시 이제 북러 관계가 조금 정리된 상황에서 시진핑의 심기가 좀 어떤가 살펴보고 한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중 관계라는 거는 항상 그 정상이 만나면 중국이 뭐를 줘야 되는 관계거든요. 시진핑이 뭐 식량 몇만 톤이라도 또 원유 몇만 톤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 가요. 북한의 총리나 뭐 고위급들이 쭉쭉쭉 들어오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부부 동반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앉아서 뭐 부부들끼리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뒤에 잠깐 살짝 김여정이가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영상의 맥락상